지난 이야기. 원균이 이끈 조선 수군은 실천량 해전에서 괴멸에 가까운 피해를 당한다. 이후 일본 육군이 호남을 향한 공세를 시작하면서 조선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다. 일본 수군까지 명량 해협을 향해 진군하면서 조선 수군은 존립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 위기 상황 속에서 이순신 장군은 어떤 작전을 펼치게 되나?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조선을 지평한 명량 대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칠천량 해전에서 정말 한맺힌 패배를 하고 난 조선 수군, 그리고 끝까지 결정을 미루다 결국 이순신 장군께서 다시 수군 통제사로 복귀를 하셨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기록이 세계문화유산 난중일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매년 한 200일에서 300일 가까이 정말 꾸준히 기록을 남기셨던 우리 이순신 장군. 근데 기록이 전혀 남지 않은 기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글쎄요. 백의종군에서 투옥당하셨을 때, 이때 기록을 못 남기셨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여기에 모든 기록들이 다 남아 있었는데, 돌아오고 나서 일기를 쓰기 시작하셨을 때 조선의 수군 정말 형편없이 지금 아작나 있었죠. 예, 난종일기 8월 3일자에 이렇게 돼 있죠. 선정관 양호가 교의서를 가지고 왔다. 삼도 수군 통제사의 임명장이다. 마음은 정말요. 근데 그 조선은 이런 거 표시하면 안 됩니다. 항상 그래도 성은이 만극이죠. 숙배를 한 뒤에 다만 받들어 받았다는 서장을 써서 봉하고 곧 떠나서 두치, 하동읍 두곡리로 가는 길을 곧바로 갔다. 초저녁에 지금의 하동군 횡천면 여의리에 닿아서 말을 치고 한밤 자정에 길을 떠나 두치에 이르리니 날이 세려했다. 그러니까 정말 군대가 엉망이 됐으니까 이제 날을 세워서 달려가는 거죠. 저물어서 구례현에 이르니 일대가 온통 쓸쓸하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다 피난 가고 이제 황폐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때 병력이 얼마나 되냐는 건데, 뭐 병력은 말로 할 수도 없고 사방에 또 흩어져 있고, 배가 이제 중요한데 배는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은 모을 수가 있으니까. 배가 배설이 데리고 온 12척이 전부였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배 탈 사람을 모아야 되는데, 이때 조정에서 권유 비슷하게 내려오던데 그 병력이 없으니까 육군하고 합세해라. 근데 이거는 당시 일본군이 육지로 진격하고 있으니까 양쪽에다 병력을 둘 수 없다고 해서 한쪽이라도 막자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자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말하죠. 임진년부터 지금까지 5, 6년 동안 적이 감히 충청 전라도를 곧장 돌진해 오지 못했던 것은 우리 수군이 길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제발 생각 좀 하라는 사실. 그러나 왕한테 이렇게 쓸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아주 유명한 명대사가 나옵니다. 아시죠, 그거?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예, 그 12척의 배는 있는데 또 하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죠. 네.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 그러니까 판옥선은 12척이라도 건졌지만은 문제는 그것을 싸울 수 있는 전투 의지를 불러일으켜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휘관의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큰 고민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 원동력은 무엇인가, 전투 의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가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순신 장군의 존재 그 자체가 결국 원동력이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쭉 이제 교서를 받고 남해안을 쭉 순시하는 과정에서도 보면은 일부 군관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모여서 자발적으로 모여서 그래도 이순신 장군이라면 한번 싸워볼 만하다, 이렇게 이제 모여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또 하나 이제 이게 동서양이 똑같구나. 그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에토스라는 그게 있더라고요. 에토스가 상대방을 설득할 때 필요한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인데, 에토스가 뭐냐면 화자, 이야기하는 사람의 성격 그 자체, 그것이야말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천이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2000년 전에 동서양이 사실은 이게 서로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구나. 결국 에토스 그 자체, 이순신 장군의 에토스가 바로 존재 그 자체였고, 그것이 결국은 정말 기적 같은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무형적인 요소, 전투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바탕이 됐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라고 했으니까 그게 우화가 되지.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원균 장군이 네. 신에게는 아직 이러면
130척 갖고도 졌잖아.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 아마 이순신 장군께서도 그런 느낌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 수군이 굉장히 미약한 전력이지만은 제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사실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뭔가를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십니까? 일단 배가 있어야죠. 그런데 그 유명한 대사 신에게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때문에 명랑해전에 참전한 배가 12척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실제로는 며칠 후에 그 장계 올리고 나서 전라 우수사로 임명된 김옥주가 전선 한 척을 가지고 합류합니다. 그래서 13척이 되죠. 근데 또 이제 해전에 들어간 거는 또 12척이라 설도 있는데 근데 왜냐하면 배가 또 있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과정에서 뭐 구멍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 전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하나가 있는데요. 호남을 공략하는 시점이 8월이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일본 육군이 호남을 막 공격해 들어갈 때 이순신 장군은 남해안을 순시하면서 수습하고 있었습니다. 조선 수군을. 그런데 기록에 보면 일본 수군 가운데 일부가 남원성 전투에 참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했다가 다시 복귀한 겁니다. 해안선 쪽에. 그 일본군 입장에서 중요한 지적이신데 왜 바로 수군으로 밀고 오지 않느냐는 건데 당시 일본 수군은 전투병은 다 육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유재라는 약탈이 끔찍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얘들이 출발할 때부터 자관 그 생각들 다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군은 우리 같은 군대가 아니라 다 봉건제후 군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A동 사는 사람들은 남원성에 가서 신나게 약탈을 하고 있는데 B동 사람들은 바다에서 보초만 서야 된다 그러면 얘들이 전투력이 뚝 떨어져요. 불만이 많이 쌓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뛰어난 장군이라도 일단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거기다 참여를 시켜줘야 돼요. 그게 옛날 전쟁에 잔혹하면서 약점인 거죠. 그래서 아마 다 남원으로 갔던 것도 그런 이유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일본 수군이 바로 칠전량 해전 직후에 7월 중순 직후에 네네. 바로 전라도 쪽으로 해안선을 따라 올라갔다면 수습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내려오기 전에 수군 진영을 공격해 들어왔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여지는 칠천량 해전의 결과 자체가 일본군도 사실은 의외의 승리였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계획된 승리였다면 최대한 바로 남해안 쪽으로 전라도 쪽으로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명량해전은 시도도 못 해보고 불가능했을 그러네요. 겁니다. 이게 전쟁이라는 게 항상 뭐 클라우제비치가 이야기하듯이 우연과 뭐 이런 요소들이 항상 발생하니까 그런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순신 장군께서 고심했던 것은 이제 8월 달에 이제 조선 수군을 9월 초까지 이제 수습하는 과정이죠. 그 과정에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전투 의지를 불러일으키고 하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께서 보면은 우리는 통상 명량해전만 생각하는데 그 앞에 그러니까 8월 말부터 9월 초 사이에 소규모 교전이 있습니다. 누구하고 교전이 있느냐? 일본군 정찰선하고. 그래서 8월 28일 날 일본군 정찰선이 8척이 왔다. 그래서 다들 장병들이 겁을 먹어가지고 나서지도 못하고 하고 있는데 내가 직접 끌고 나가서 격퇴했다. 그 다음에 9월 7일 날 또 13척이 옵니다. 아마 이게 저희가 남아있는 13척하고 똑같은 일부로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한 13척 보내서 한번 정찰을 해보자 뭐 이런 판단을 했다고 하는 뭐 설도 있습니다. 무력 정찰처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3차례 정도의 적의 정찰선을 조우했다라는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앞에서 전투 의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이제 소규모 정찰대가 왔을 때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가서 이제 격퇴하면서 전투 의지를 불러일으키죠. 이순신 장군의 여지껏의 그 발자취를 보면 한 방에 뭔가를 욕심을 부리지 않으시고 차근차근 뭔가를 진행해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산 대첩 이전에도 사실은 수많은 전투 경험을 통해서 이 아군의 사기를 많이 북돋아 주셨는데 조금씩 전투를 하면서 승리에 다시 이 기쁨을 병사들에게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전장 심리라는 이제 그것을 군대에서도 사실은 지휘관들은 그런 학습을 합니다. 전장의 심리.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한 2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전장의 심리 측면에서 봤을 때 지휘관에 대한 신뢰도가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도 이제
훈련을 이렇게 평상시에 전시에는 당연히 그 평상시에도 훈련을 해보면은 우리 지휘관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부대 전투력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죠. 평상시에 훈련을 해봤더니 우리 지휘관은 전투에서 하면 질 것 같아. 병사들의 생명에 담보 못할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전투력이 사실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전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사를 이렇게 보면은 이순신 장군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앞에 쌓아놓은 그런 신뢰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군관들이든 병사들한테는 그래도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이순신 장군이라면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게 전장의 심리에서 개인적인 수준에서 보면은 결국은 이제 전장의 공포심은 인간의 본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결국은 책임감입니다. 그러니까 전장에서 용감한 사람은 공포심을 안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안 느낀다면 사이코패스죠. 그렇죠. 그렇죠. 똑같이 느끼는 겁니다. 느끼는데 그것을 자기의 책임감으로 억누르면서 자신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이 전장에서 용감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유럽 군대에서 보면은 뭐 브란덴부르크 연대, 뭐 스코틀랜드 연대 이렇게 지역 단위로 부대를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역 단위로 부대를 편성하면은 그 책임감이 올라간다는 거죠. 아, 내가 다치더라도 옆집 동네 나의 친구, 뭐 형의 친구가 날 보살펴 줄 거야. 내가 용감하게 싸워서 명예롭게 싸웠다는 것을 알려줄 거야. 이런 걸 전장의 병사들은 느낀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순신 장군께서 그런 어떤 그런 전장의 심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셨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따름이지 그렇다고 해서 전장의 공포심이 완전히 극복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건 뭐 이순신 장군님도 당연히 알고 계셨을 텐데 그렇습니다. 이걸 극복하는 과정이 뭐 난중일기에도 많이 기록이 돼 있죠. 1597년 9월 7일에 난중일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탐망군관 임중형이 와서 보고하기를 적선 55척 가운데 13척이 이미 어란 앞바다에 도착했다. 우리 수군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했다. 각 배에게 엄중히 경계하도록 했다. 오후 4시쯤 적선 13척이 곧바로 우리 배로 향해 왔다. 우리 배들도 닻을 올려 바다로 나가서 맞서 공격했다. 그러자 적들이 배를 돌려 달아나 버렸다. 뒤쫓아 먼 바다까지 갔지만 바람과 조수가 모두 거슬려 흐름으로 벽파진으로 돌아왔다.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병사들은 다 알지만 지휘관은 무서워서 돌아오는지 원균처럼 조류와 바람을 거스르고 나가자고 하는지 물러날 때를 아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신뢰감을 정확히 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말이죠. 오늘 밤 적의 야습이 있을 것 같았다. 이래야 병사들이 이 사람을 신으로 받드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거의 야습하기 딱 좋은 날씨구만. 뭐 이런 느낌인가요? 그것만 되는 게 아니고 병사들도 알잖아. 아니 전쟁하면은 진짜 뭐 갑자기 회오리가 쳐가지고 소용돌이가 쳐갖고 배가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병사들도 헷갈리는 거야. 힘들게 쫓아가야 되는지 딱 여기서 끊어야 되는지. 그리고 장군이 여기서 끊을 때는 겁이 나서 끊는 건지 귀찮아서 끊는 건지 생각이 있어서 끊는 건지 사실 병사들도 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병사들은 이 정도면 더 갈 수 있는데 우리 경상우 수영은 늘 갔는데 뭐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딱 돌아와서 끝내는 게 아니라 오늘 밤에 야습을 할 것 같으니까 내가 저 유인에 안 걸린 거 너희들의 체력을 아껴준 거야. 그러니까 그 체력을 가지고 오늘 밤에 경계 서서 해치워. 이렇게 돼야 병사들이 지휘관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하나씩 둘씩 군기를 잡아 가시고 그리고 승리의 기쁨도 한 번씩 만끽하게 해주시면서 병사들의 사기도 올리시고 올돌골에서 이제 뭔가를 준비를 하시는 도모하려고 하시는 그 결정을 내리는 시점은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추정이지만은 이제 낭중일기에 그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9월 14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정보 보고죠. 그래서 탐망공간 그 임준영이 보고를 했다. 55척이 어란진 쪽 앞바다에 도착했다라고 보고를 했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이순신 장군은 굉장히 정보를 중요시하는 그 지휘를 쭉 했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보고는 김의 사람이 탈출해서 김중걸이라는 사람이 탈출해서 일본군 수군의 이동 상황을 보고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수의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한 거죠. 두 번째는 진지를 옮깁니다. 그러니까 벽파진에서 이제 어란진 쪽에 일본 수군이 도착해 있고 울돌목을 기준으로 보면 우측이 이제 벽파진이죠. 벽파진에서 17일 동안 주둔을 했습니다. 근데 9월 14일 날
해남 우수영으로 옮깁니다. 우수영은 울돌목을 보면은 서척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른쪽에 벽파진, 왼쪽에 우수영이 되는 거죠. 해남. 그러니까 9월 14일 날 울돌목을 건너서 왼쪽으로 탁 옮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울돌목에서 뭔가 결심을 했다. 울돌목에서 결전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제 9월 15일 날 밑에 사람들한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필사적생, 필생적사. 그 다음에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1000명도 막아낼 수 있다. 또 장수들한테 특별히 이야기합니다. 너희 살려고 하지 마라. 살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극단적으로 군율을 어기면 바로 처형하겠다라고 강력하게 군율을 이야기합니다. 장수들한테, 병사들뿐만 아니고 장수들한테. 그리고 그날 저녁에 딱 잤는데 뭐 신인이 나타나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도움이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은. 나중에 이게 이렇게 쓰였어요. 예, 신인이 나타나서. 꿈을 예, 길목을 그렇습니다. 꾸셨구나. 예. 저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게 몰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신인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이순신 장군이 그동안에 엄청난 그 순간에 엄청난 몰입을 했다는 겁니다. 이 명량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명량에서 과연 결전을 할 것인가,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몰입을 했다는 거죠. 아주 어떤 중요한 결심, 결단의 순간에 최고 결심권자가 거기에서 몰입한 상태. 그 시점이 9월 14일 날, 9월 15일 날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걸 사실은 정말 집중해서 이 지역을 계속 연구하시고 정찰하시고 확인하시고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는 왜 스포츠에 빠져 있을 때 누워서 하늘 쳐다보면은 천장이 당구대로 보이고 막 이런 느낌도 있잖아요. 네. 이제는 항상 모든 것이 내 생각이 그것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이면 가능하겠다라고 번뜩 떠오르는 정도인 거지. 이걸 진짜 무슨 꿈에서 누가 그렇습니다. 가자 뭐 이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진짜 꿈에서 가자고 해서 갔으면 큰일 나는 거지. 무책임한 지휘가 이거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 명량해전이 벌어진 이 울돌목, 이 특징과 이순신 장군의 계획은 또 뭐였어요? 울돌목은 뭐 그 바다에 그 일하시는 분들 말씀 들으면 우리나라에서 조류가 제일 빠른 곳이다. 뭐 요즘 그건 다 공식화돼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반도하고 진도 사이에 있는 해협인데 이게 지형이 좀 폭이 좁은 데다가 수심이 얕아서 또 원래 조류가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여기가 조류가 하루에 4번씩 뭐 밀물 썰물 때 좁은 곳으로 물이 몰려 들어오니까 이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워낙 물이 빠르다 보니까 20리 밖에서도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울돌목, 한자로는 이제 명량이라고 합니다. 나도 사실 가서 봤지만. 근데 사실은 우리 같은 사람은 봐도 잘 모릅니다. 가면 그냥 오 빠르네 이렇게 하시는데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빠른가를 체감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뭐 그건 우리 같은 사람 봐서 모르죠. 이게 박사님 낚시를 하는 사람은 이게 추를 달아서 담가 보면 아무리 무거운 추를 달아도 조류가 센 지역에 가면 이 몇십 호짜리 추가 확 날려요. 그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이순신 장군 당연히 여기다 담가 보셨겠다. 몇 년 전부터 바다 가져와야겠다. 낚시하더니 이 프로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속도가 빨라 보인다 이런 거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많은 질량의 물이 들어와서 갈 때는 훨씬 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배들도 항해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센 데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드디어 9월 16일 명량해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떻게 전투가 시작이 됩니까? 9월 16일 날 아침 일본군 상황부터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시에 이제 일본군 수군 지휘관이었던 도도 다카도라라는 사람이 자기 기록을 남겼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렇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첫째, 13척을 발견했다. 두 번째, 즉각 전투에 돌입했다. 세 번째, 아타케 분해가 아니라 세계 분해로 통일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뭐냐면은 세 번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그 함선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타케 분해, 세끼 분해 이렇게 있는데 아타케 분해는 대형 함선입니다. 주로 지휘선으로 쓰고요. 세끼 분해는 그보다 좀 더 우리 판옥선보다 오히려 좀 더 작은 사이즈의 배죠. 이제 해협에 워낙 물살이 빠르고 좁으니까 이걸 아타케 분해로는 사실은 작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좀 더 작은 세끼 분해로 함선을 다 통일해서 이제 작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나름 생각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번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은 이순신 장군이 울돌목을
사실은 해남 쪽으로 우수영을 옮겨서 울돌목에서 전투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할 때 그런 이 지형에서 일본군이 그런 제한 사항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고려했을 수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후반기에 보면 일본도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선을 대형화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안타깝게 보니까 작전에 참가하지 못하니까 그 혜택을 못 누리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그 첫 번째 그 새끼분해라고 함선을 통일한 것 자체가 일본 입장에서는 제한 사항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순신 장군께서 의도하셨을 수도 있고 의도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의도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부터 판옥선 데리고 다닐 때 네. 그 물 좁은 데서 판옥선끼리 부딪히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거 되게 신경 많이 써요. 그리고 작전에 제한을 걸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군 쫓아가고 싶은데 이번 경우는 좁아서 안 된다. 그만큼 되게 치밀한 성격이기 때문에 당연히 쟤들이 이렇게 못 들어온다는 것도 알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장군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군대가 A라는 훈련 지형에서도 훈련하고 B라는 지형에서 훈련을 했는데 다 했다 쳐요. 근데 지금까지 B고 내일도 B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오늘은 A로 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동요합니다. 그렇죠. 자기들이 예전에 훈련을 했었어도. 그런데 또 지휘관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A도 할 줄 알고 B도 할 줄 아니까 오늘은 A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 전투에서 되게 당황해요. 그리고 팀워크 안 맞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무전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감으로 하는 건데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건 얘들이 여기 처음 와보고 배를 다루기 어려운 데라는 거죠. 이런 이중 삼중의 상황에서 자기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전투를 할 때는 엄청나게 혼란이 오고요. 혼란이 온다는 게 우왕좌왕한다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팀플레이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전투력이 몇 분의 1로 동강에 나버립니다. 이거를 아마 노렸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일본의 공격을 제한한 우리 이순신 장군, 우리 조선수군은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이때까지 조선군이 확보한 판옥선은 13척이고 초탐선 32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원래 판옥 혼자 싸우는 건 아니고 큰 배, 작은 배 협력 전술인데 이 작은 배의 역할이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중선, 소선이 아니고 아예 초탐선이라는 건 거의 그 고깃배 수준의 정찰선이기 때문에 이건 아예 또 빼야 돼요. 그러니까 전함, 구축함, 순양함 이게 아니고 여기는 아예 빠져야 되니까 거의 판옥선 13척으로 전투를 수행했던 것 같고요. 다만 그 뒤에다가 피난민의 배들, 온갖 배들을 뒤에다 모아놔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마 여러 가지 판단 착오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아 보이게 하려고. 꼭 많아 보인다기보다는 하여간 사실 옛날 배들이 멀리서 보면 다 비슷해요. 그 잘 몰라요. 이게 군함인지 뭐 일반면이 잘 모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걸 상상하게 했던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판옥선 흉내는 못 내요. 판옥선하고는 다르니까. 그랬을 때 조선군이 이러이러한 전술을 쓰겠구나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우리가 배가 100척이야 이건 아니고 어차피 판옥선은 뻔하니까요. 이 배는 페이크였다! 이런 느낌. 그래서 전술적 착오를 일으키기 위한 거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때 일본군의 배가 몇 척이냐에 대해서 뭐 200척이다, 300척이다, 133척이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해협 전투로 투입된 거는 한 새끼분해만 왔기 때문에 133척 정도가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류를 따라 들어오게 되는데 조류를 따라 들어오다 보면 얹혀서 딴 데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순신 장군이 이거 용감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용감해도 혼자서 100척을 어떻게 막아요? 100대를 써 못 이긴다고. 그렇죠. 여기에 서 있고 뒤에 부하들에게 이길 수 있다고 한 거는 쟤들이 몰려와도 흩어지게 된다. 그래서 그런 포지션을 잘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 조선배가 있다고 했을 때 걔들도 셋으로 나눠서 덤벼들 거 아니에요. 미끼가 있으니까. 네. 그런데 물속의 길은 사실 그쪽으로 오다 보면 쭉 딴 데로 가는 거죠. 그리고 더 좋은 건 그게 딴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육지로 가버리게 되면 난파에서 꼼짝달싹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흘려버린 배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그것을 위해서 앞으로 나갔던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런 식으로 포메이션을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무도 그래도 앞에는 안 나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는 후진을 했죠. 네, 이럴 때는 역시 지휘관이 앞에 나가줘야 돼요.
이제 명량해전에서 저희가 보면서 제 느낌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뭐 그 PTSD를 말씀을 하셨지만은 7천년 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겪었던 그 상황을 보면은 병력의 적어도 절반 정도는 심각한 그 전투 후유증을 겪고 있는 정신적으로 그런 상태였으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강력한 카리스마와 신뢰성을 가진 지휘관이 앞에서 나서지 않았다면은 명량해전 자체는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투 작전 계획이 아니라 이거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만이 시도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이순신 장군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제일 처음 앞에 나갔고 오전의 전투가 그래서 이순신 장군 앞에서 이제 일본군 여러 척의 수군을 맞닥뜨려서 전투를 하면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다시 이제 뒤로 물러나 있던 안위, 뭐 김응함 이런 장군들을 불러서 다시 이제 군율의 지엄함을 강조를 하고 쫓아오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오전 전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오해가 그 이순신 장군이 혼자 앞에 가고 뒤에 부하들은 막 겁나서 안 오고 이게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제 수만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렇죠. 지휘관은 혼자 있는데 부하들은 뭐 땅에 엎드려 있다거나 이런 상황인지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그리고 사실 나중에 돌격장했던 안위 같은 경우는 되게 용감한 장수였거든요. 그 전에도 굉장히 그러니까 적극적이고 두산포에서 뭐 군량 창고 불지르고 하고 굉장히 잘 싸우던 부하 장군인데 그러니까 또 돌격장 맡겼겠지.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오잖아요. 그래도 근데 우리 이순신 장군이 그럴 때 너라도 제일 먼저 왔구나 이러지 않고 이놈 인재와 이렇게 막 호통을 치는 바람에 안희가 갑자기 겁쟁이 대명사처럼 됐는데 다시 그 양반이 제일 먼저 온 사람이고 부하들 중에서 제일 믿던 장수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무조건 그냥 무서워서 엎드려 있고 막 이순신 장군 혼자 앞에 나가서 백척을 상대로 막 무슨 하이에나 속에 들어간 사자처럼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원래 조선군 전술이 돌격전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한산대첩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화포 쏜단 말이에요. 사격전이기 때문에 항상 십자함망 속에 넣어야 돼요. 그런데 수가 엄청 우리가 많을 때는 그냥 한 척에 가서 좌우로 붙으면 되는데 수가 적거나 비슷할 때는 포메이션을 만들어놔서 적들이 사이사이에 붙게 해야 되거든요. 특히 작은 배들은 일본 새끼분해 같은 건 무조건 붙여야 됩니다. 붙여서 타고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삼각형으로 조선군 전함이 포진했을 때 맨 앞척에 붙을 거란 말이죠. 붙으면 옆에 애들이 와서 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싸웠던 안 싸웠던 기본적인 전술 원리는 그래요. 실제 응용할 때는 어떻게 하더라도 그래도.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작전은 일단 포메이션을 잡고 있으면 얘들이 나눠서 올 것이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는 절로 갈 것이다. 그럼 남은 것들만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근데 남은 애들이 이제 드디어 이순신 장군 배에 붙었어. 문제는 이 앞에 아무도 안 나가려고 그러는 거지. 이거는 아는데. 그러니까 붙어주면 쏴줄 텐데 이건 옆 동료를 믿어야지만 가능하고 내가 희생할 수 있어야만 가능한 거니까. 옛날 한산도 할 때는 다들 하객진으로 쫙 벌리고 서로 믿고 나갔는데 지금은 못 나가고 그리고 제가 그분들을 뭐 변호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스쳐나가게 하는 역할도 있으니까 그렇죠. 다들 앉아서 스쳐가라고 하면서 앞으로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께서 역시 맨 앞에 나갔어요. 중요한 건 스쳐가고 이제 어떤 애들은 붙을 거 아니에요. 실제 전투 봐도 붙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누가 나와줘야죠. 그렇죠. 그리고 최소한 사령관이 그러시면 장군님 비키십시오. 제가 맨 앞에 하겠습니다. 이렇게는 해줘야지. 깜빡이 켜야지. 들어갑니다. 이렇게. 근데 그것도 안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겁이 나서가 아니라 당신이 앞에 있는 건 혼자서 적을 100명을 해치우겠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싸우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와줘야 되는데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사인까지 보냈는데 쭈삣쭈삣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순신 장군이 혼자 앞에 나가서 막 싸우고 뒤에서 구경만 하고 이거 무술 영화 찍은 게 아니고 포메이션 상에서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역시 그래도 안위가 제일 먼저 왔는데 여기서 이제 고맙다라고 안 하고 세게. 인재관이야. 왜냐하면 평범한 병사가 아니잖아요. 네가 그러고도 지휘관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난중일기에 이 상황을 묘사를 하셨죠? 네, 그래서 안위가 그 다음을 보면 안위가 와서 이순신 장군 옆에서 싸운 게 아니라 자기가 나가요. 그래서 자기가 맞고 이순신 장군 옆에서 쏴줍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된 포메이션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 앞에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순신 장군이 고군분투하고 안위의 배가 나와서 앞에 나가서고 이순신 장군이 안위의 배를 구출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상적인 이제 작전이 가능하게 된 거죠. 이제 그 상황에 제 생각에는 그 상황 정도 되면은 이제 7천량 해전의 트라우마가 어느 정도 이제 극복이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정상적인 작전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전멸하자 이순신 장군은 삼도 수군 통제사로 복직한다. 13척의 판옥선과 장병들을 수습해 전투를 준비한 이순신 장군. 130여 척의 일본 수군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전세를 역전시킬 전략을 세우는데 조선 수군은 수적 열세에 일본 수군과 물러설 수 없는 전투를 시작한다. 이순신 장군의 함선이 외선에 포위되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지만 안위 장군의 함선이 적극적으로 나서며 명량대첩의 본격적인 전투가 진행된다. 이렇게 해서 오전 전투가 진행이 되는데 명량은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된 전투라서 오전에 끝나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이제 명량해전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오전 9시 정도에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 진행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전의 상황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이순신 장군이 고군분투, 안위의 판옥선이 다가와서 또 좀 더 앞에 나가서 막아주고 이순신 장군이 안위의 판옥선을 구하고 그 후에 이제 다른 장수들이 나와서 정상적인 전투를 하고 이 과정이 이제 오전 네.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9시부터 한 11시, 12시까지가 이제 그 과정이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전투의 가장 결정적인 국면은 아마 오전 11시와 12시 사이였을 겁니다. 예. 우리도 정상적인 포메이션에서 하지만 워낙 수적으로 열세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조류의 흐름을 타고 일본군은 계속 수적으로 밀어붙이는 상태. 네네. 이게 이제 결국은 11시와 12시 사이의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11시와 12시 사이가 가장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일본군 수군의 피해를 보면 오히려 오전 피해가 더 많이 나왔다고 할 네. 정도로 격렬한 전투가 있었는데 이제 반전이 되는 시점이 오후 1시쯤이 됩니다. 조류가 바뀌는 거죠. 조류가 바뀌는 거예요. 들물에서 날물로 바뀌는 이런 느낌이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조류가 확 바뀌는 순간에 일본군은 두 가지 추가적인 장애 요소가 발생하는 겁니다. 첫째, 대열이 흐트러집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조류를 생전 처음 오는 지형에서 그 조류를 우리가 이용한다고 대응을 유지한다는 것은 상당한 훈련과 그 지역에 익숙치 않으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대열이 흐트러집니다. 첫째는. 두 번째는 앞에서 오전 전투에서 깨진 함선들하고 막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조선 수군의 수적으로는 불리하지만은 전체적인 흐름상에서 주도권을 서서히 이제 조선군 쪽으로 넘어오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상황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일본군의 치명적인 어떤 제한상이 발생하는 게 지휘관들이 전사하거나 부상당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명한 그 구르시마 미치구사라는 아마 선봉군 지휘관 정도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전사를 합니다. 선봉대 지휘관이 전사를 하고 두 번째는 최고 지휘관이었던 도도 타카도라 또 화살을 2발을 맞았다고. 화살을 2발을 맞고 정상적인 지휘가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히데요시의 독정관이라 감찰관 독정관으로 보낸 모리 다카마사라는 그 독정관이 이제 감찰관이 있었는데 그 인원도 독전을 하다가 이게 물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넘어가려다가 물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려들어서 겨우 구출해내고 이런 상황이 되면서 이제 정상적인 지휘가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후 5시까지 전투가 쭉 이어지면서 일본 수군의 피해가 늘어나고 조선 수군은 이제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점점 사기가 올라가면서 이제 전투가 조선 수군으로 넘어오는 이런 상황이 오후 전투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 이야기를 하면 또 우리 박사님께서 또 놀리실 텐데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300이라는 스파르타군이 제가 놀리는 게 아니라 다 알아 이제. 왜 한 번의 공세를 멈추게 하느냐 못하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이걸 멈추게 하고 나서 방패로 탁 밀면 그때부터 공세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적의 피해는 커지게 되고 이게 들물이나 날물이 계속 움직이다가
탁 물이 서는 순간 배들이 뒤엉키고 그렇습니다. 이때 공세가 시작이 되면서 예. 이 전과를 확대하는 네. 또 이 멋진 명량의 장면. 그러니까 일본군 지휘관들이 죽거나 부상하는 거 봐서는 이제 작은 배들이 안 되고 물살이 바뀌고 조선군이 공세로 나오니까 큰 배들하고 붙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게 목선은 깨져도 침몰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새끼분애들이 박살나거나 도망갔을 때는 이렇게 잔해가 얽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더더욱이 그들이 좋아하는 근접해서 등선하는 백병전술이 안 되게 됩니다. 근데 조류가 바뀌니까 아예 근접도 못하게 되잖아요. 이때 공세로 나가니까 적의 대장선들하고 충돌하게 되는데 우리 배는 어쨌든 사격을 하니까 뭐 30m 밖에 쏘든 50m 밖에 그리고 실제로 또 쏘다 보면 꽤 먼 거리에 쏘도 산탄들이 날아갑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바닥에 배들의 잔해가 있으면 더 유리한 거죠. 얘들이 바리케이트가 돼주고 장애물이 못 돼주고 붙게 해주니까. 우리는 계속 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대장선을 향해서 육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러한 자세한 계획 정말 우리 순신 장군님은 다 계획이 있구나 이런 자세한 계획 들물이 오고 물이 서고 나고 어떻게 이동을 이거를 부하들한테 얘기를 안 했을까요? 이걸 알았으면 부하들이 진즉부터 잘해줬을 텐데. 저는 충분히 말씀을 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전투 의지를 불러일으켜야 되는 거죠. 이런 계획이 있다, 승리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부하들도 전투 의지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아니 부하들한테 살 생각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일말의 승리 가능성도 없는 전투에서 인간의 본능은 사실 네,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최소한의 승리 가능성이 있다. 죽을 각오로 싸워라. 이거기 때문에 전투 의지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도 조류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했을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배수진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왜 이 명량해전을 보면서 왜 배수진의 생각이 들었냐면 결국은 이순신 장군의 입장에서는 배수진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배수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통상적으로 배수진 하면은 강을 등지고 퇴로가 없는 상태에서 부하들한테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라. 그래서 그 분발한 힘으로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임진왜란때 전멸당한 부대가 있었죠. 황금대죠. 사실은. 우리가 저기 초한전에서 보면 한신 장군이 조나라를 점령할 때 보면 정형 전투라고 있지 않습니까? 한신이 5만 군대를 끌고 갑니다. 그다음에 조나라 도성에 있습니다. 5만 군대를 가지고 오니까 조나라에서 20만 군대를 끌고 나옵니다. 5만밖에 안 돼? 강을 덩지고 쳤어? 밀어붙이면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밀어붙이죠. 근데 여기서 한 수가 더 있었던 겁니다. 2,000명의 기병대를 우회시켰던 겁니다. 조나라 도성을 기습해서 깃발을 꽂으니까 앞에서 배수진을 친 적을 밀어붙이는 20만이 와해가 된 겁니다.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배수진이 이겼던 겁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이 결국은 배수진의 개념으로 전투를 했다. 그러나 한신 장군이 2,000명의 우회 기병을 했다면 이순신 장군의 기병은 병력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류였다는 거죠. 될 것 같은데 하고 밀어붙이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눈이 돌아가서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때 당하면 아이쿠 내가 너무 들어갔구나. 예. 이게 후회를 하게 되는데 예. 요게 배수의 지진이었다. 그러니까 한신의 배수진을 그 앞부분만 사람들이 읽고 그렇습니다. 예. 죽기 살기로 싸워서 이겼다는 식의 엉터리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사병들을 생각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지에 들어왔다 그러면 못 싸워요. 손자병법에도 있잖아. 사지에다 병사를 집어넣으면 있던 전투력도 안 나온다고요. 정말 사지가 되죠. 배수진을 쳐서 이긴다는 거는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요 모든 것들이 더해져서 정말 조선의 수군은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일본군 먼저 피해를 네. 보면요. 일본군 31척이 격침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도도다카도라의 어떤 기록이나 이런 걸 보면 그대로 다 일치하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병력이 얼마나 일본군 병력에 손상이 있었느냐라는 측면하고 이제 판옥선이 격침된 건 31척이지만 이게 결국은 전투 과정에서 부서지거나 손상된 새끼분해가 또 상당히 있을 겁니다. 적어도 뭐 30여 척 이상은 있었을 걸로 판단이 되고 이제 병력은 전쟁포로 중에 전풍상이라는 이름을 가진 전쟁포로가 일본에 가서 일본군하고 지내면서 있었던 이야기, 그 다음에 도도다카도라의 기록 이런 걸 보면은 한 절반 정도의 사상자가 났다. 다치거나 전사 이렇게 보면 한 절반 정도가 났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군 한 7, 8천 명이 투입됐다가 그 중에 뭐 전사, 다친 인원 다 합치면 한 절반 정도는
충분히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선군의 피해는 판옥선 하나도 격침이 안 됐습니다. 그야말로 완성이죠. 우와. 난중일기에 보면 이제 대장선, 이순신 장군이 직접 이끄는 대장선의 피해는 전사 2명, 부상 3명 이렇게 나오고 거제 혈령 안위가 지휘하는 거제 격분 5, 6명이 배에서 이제 난전 가운데 떨어졌다. 그 인원은 아마 사실은 전사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만 조선 수군의 판옥선은 피해 없음. 그 다음에 인명 피해는 경미한. 그러나 일본군은 31척 격침, 적어도 30척 이상의 손상, 적어도 절반 이상의 병력의 전사상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괴멸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빠르게 뭔가 수군을 모으고 다시 한 건 이순신 장군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흐름 자체가 약간은 바뀌었다라는 느낌도 들거든요. 이 명량해전의 결과를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흐름 자체가 약간 바뀐 게 아니라 정유재란 자체가 좌절이 되죠. 그러니까 일본군들이 이제 육지에서는 직산 전투에서 대패까지는 아닌데 막힙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자신감을 잃고 있었는데 해전에서 또 완전히 이건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럼 진군은 못 하는 거잖아요. 네. 지난 7년 동안 진군을 못 했는데 만약에 이때 수군이 길을 열었으면은 보급로 때문에 또 진격했겠죠. 그리고 거기서 속전속결로 올라갔으면 후방에 군대가 없어요. 조선군이나 명군이나. 이게 거의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임진왜란의 전세가 또다시 바뀔 수 있었는데 여기서 일본군이 포기하게 됩니다. 그럼 선조는 이제 어떻게 반응했어요? 마땅한 조그마한 사소한 적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크게 포상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반응을 한 거죠. 그래서 야호가 하다 못해 계속 이제 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선조를 압박하니까 선조가 하지 못해서 그 다음 해에 이제 원래 삼도 수군 통제사의 정상적인 풍계로 복귀를 시킵니다. 이순신 장군에게 이렇게 공적인 커다란 명예도 있고 네. 선조의 질투도 있지만 네. 개인적인 참 일들도 많이 있으셨죠?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리 이순신 장군의 성웅이시지만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명량해전을 전후로 9개월 동안에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하옥되는 순간에 어머님이 그걸 자식을 돌보기 위해서 83살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배로 이동하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백의종군을 하는 과정에서 어머님이 장례를 치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건강 문제인데요. 하옥에서 고문을 받다 보니까 그 기록에 보면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토사광난으로 설사, 그다음에 구토, 음식을 하나도 못 먹었다고 나옵니다. 어떤 데는 하루 종일 배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이런 일도 나오고요. 세 번째는 명량해전 이후에 10월 14일 날 한 달 후에 자기 가장 아끼는 막내 아들 면이 일본군 기습으로 전사합니다. 전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의 죽음, 건강 문제, 아들의 죽음까지 아마 저는 보통의 인간의 정신적으로는 거의 아마 이게 견디기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순신 장군이 열세척으로 왜군을 물리친 명량 대첩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명량해전이 주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역시 지휘관의 역량이라는 건데 옛날에는 영웅사관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현대에는 거의 금기어처럼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영웅사관을 오해를 해서 그래요. 과거의 영웅사관은 여러 가지 재반 요인을 다 빼고 실제로 그렇진 않았는데 아무튼 영웅이 혼자 뭔가를 다 하는 것처럼 자꾸 강조가 돼버렸어요. 네. 그건 확실히 잘못됐죠. 그런데 그거 영웅사관을 부정한다고 해서 지휘관이나 엘리트의 역할을 다 빼버리는 것도 이건 실수라는 거죠. 모든 전쟁이라는 건 합당한 준비, 그리고 모든 병사들의 어떤 조직적인 역량, 이런 것이 합쳐져서 승리를 거두는 건데 그 잘 갖추어진 조직을 얼마나 잘 갖추어지게 하고 제대로 사용하느냐는 것은 지휘관의 역량이고요. 또 중간중간에 중간 지휘관들의 역할도 굉장히 큽니다. 안위가 그때 늦게 왔다고 그랬는데 네. 사실 안위가 겁이 나서 안 온 건지 자기도 가려고 그랬는데 노군들이 말을 안 들어서 못 간 건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왜 그 안위를 뭐라고 하느냐. 노군들이 그때 움직이게 하는 것도 지휘관의 역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때 그만큼이라도 정말 겁에 질려서 노를 안 저으려는 걸 어떻게 해서 가게 한 것도 안위 장군의 굉장한 능력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다 어우러지는데 그런 거를 총합으로 하는 지휘관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명량에서 저기 똑같은 작전으로 원균 지휘했다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말도 하지 마십시오.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휘관의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영웅사관을 현대적으로 제대로 이해해서 안착을 지켜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사 지휘관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가장 큰 이순신 장군의 어떤 탁월성, 위대함 이런 것 중에 하나는 전쟁에서 주도권을 통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주도권을 포기하지 않고 주도권을 통해서 전쟁을 승리에 이끄는 군사 지휘관으로서의 면모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투는 기본적으로 전투력이라는 것과 시간과 공간의 이런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종합예술이라고 표현은 이상하지만은 어쨌든 이 세 가지 조합에서 전투력, 시간, 공간의 조합에서 최적의 안을 찾아내서 그것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전투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고 방법입니다. 그중에서 그 최적의 조합을 통해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게 가장 지름길이죠. 그런데 명량해전은 기본적으로 전투력이 가장 열세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보통의 평범한 지휘관은 주도권을 포기하거나 전혀 행사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순신 장군께서는 울돌목이라는 그 지형을 통해서 주도권을 또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일부 확보하고, 두 번째 조류의 흐름이라는 걸 통해서 또다시 주도권을 포기하지 않고 또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조합, 전투력은 비록 열세지만은 시간과 공간, 울돌목이라는 공간, 조류의 변화라는 그 시간, 이런 것까지도 머리에 넣고 그것을 통해서 주도권을 강화함으로써, 포기하지 않고 강화함으로써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것이야말로 군사 지휘관들이 이순신 장군님을 통해서 배워야 될 가장 큰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순신 장군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만으로 명량대첩을 이끌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유전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